자, 19대 대선 이제 1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이면 끝나는데요. 네, 판세를 지키려는 측과 판세를 뒤집으려는 측의 마지막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투표율 몇 %로 예측한다? 원장님부터. 지난 2012년에 18대 대선 기준으로 보자면 그보다 네.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75.8%였는데 네. 80%에 근접한다. 그래서 뭐 79, 80 정도인데 네. 중간으로 79.5% 정도로 79.5%?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저도 비슷한데요. 네. 80%를 넘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를 한 걸 보면 네. 높일 동력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80%에 육박하되 넘기더라도 그렇게 많이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역대 대선 투표를 잠깐 볼까요? 네. 준비가 되어 있나 본데요. 말 나온 김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 육박하거나 살짝 넘을 수도 있다 예측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4대, 15대. 15대까지가 80%가 네, 됐죠. 당시 97년 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네. 됐던 그때까지 네.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득표율이 낮아서 당선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중간에 이인재 후보가 있었기 있어서, 때문에 일정하게 네. 좀 가져가가지고 40%를 갓 넘게까지 됐었는데요. 네. 실제 당선은 그 전에 네. 1987년 13대 대선 때요. 네. 사자 구도일 때 네. 노태 후보가 36.6%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 교수님. 네. 자,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단일화는 안 됐네요. 물론 오늘 밤 변수가 남아있지만,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뭐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네. 뭐 사실상 이제 단일화는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전략 투표냐 소신 투표냐의 네. 쟁점에서 보면 아마 소신 투표 쪽으로 좀 더 유권자들이 쏠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네. 이제 8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후보자들의 막바지 유세 현장 모습 보시죠. 특별히 6월 항쟁 세대들께 호소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온 거리를 땀으로 적시고 대통령 직선제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입니다. 자식 세대에 민주주의 나라를 물려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 욕심을 지키려는 사람을 이깁니다. 친북 세력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민노총이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역사부정 정교조가 교육을 망치는 나라 막아내겠습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번 찍으면 부끄러운 과거가 반복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1번 찍으시면 이 나라는 다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것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권 달라고 합니다. 꼭 정의롭고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정의로운 세상,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낡은 구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줄 용감한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유승민입니다. 반값 인생,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불공정한 출발선을 지우고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여성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주권자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과반은 어렵고 자칫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수뇌부가 자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세를 계속 주장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야만이 이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하고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양강일 때는 안철수 후보만 견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수 후보하고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던 2030 젊은 세대가 네. 그동안에 소수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각 지금 이렇게 파도를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 그동안의 대세를 토대로 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 네. 양면 전략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선거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내일까지 어떤 점이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지층을 얼마나 동원해 내느냐, 네. 투표율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표율이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가능한 시기까지 네. 한 4월 4일부터 한 83개 정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는 사실 조금은 수동적인 답변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투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각자 지지 기반이 다른데 얼마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동원해 내느냐 투표율이 결국 대선 결과를 가늠하는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홍준표 후보 측에서 뭐 예비 내각이라고 합니까? 일부 이제 섀도우 캐비넷에서 발표했어요. 김문수 전 지사에게 뭐 노동부 장관 맡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다른 발표하지 않고 있는 국방노동 정도 두 개만 네. 상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워낙 이번에 인수위가 없이 가동이 되는 이제 새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신뢰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장은 큰 의미는 갖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전부를 지금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짧은 기간 동안은 구정부할 수 있었던 내각과의 동거가 불가피하다라는 네.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조절해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비공식적인 인수위 형태로서 동거 정부가 일정하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후보는 그 이제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2명 정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뭐 상징적인 차원의 발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왜 총리 뭐 미리 내정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이번 대선의 경우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네. 후보들이 예비 내각을 미리 발표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도 잠깐 그것도 있었지만 방법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좀 우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순간 네. 아무래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친다고 한다면 네. 후보 입장에서 굳이 그런 카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총리 내정자가 충청도면 또 호남표를 읽고 뭐 이런 거 복잡한 것도 계산했겠죠. 2중 3중으로 손해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집권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특정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인데 네. 선거 마치기도 전에 다른 사람 확정해버리면 나는 배제가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있겠군요. 부작용이 있겠고 네. 또 일단 내정이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검증 대상이 올라가지고 네. 100%가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드러날 거고요. 네. 또 하나 통합정부 이끈다고 했는데 자기 세력만 갖다 심어놓는구나 하는 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막판에 가서는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마저 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마 후보들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이라면 그 배우자들일 건데요. 배우자들 선거운동하는 화면 저희가 잠깐 모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며 유세를 지원해서 문재인의 호남특보다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 절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 많이 모아주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부인 이순삼 여사 부드러운 이미지로 홍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강하고 거친 이미지를 중화시키면서 보수표 끌어모으기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말이 좀 투박해서 그렇지 가슴은 따뜻한 남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전남 여수 출신이죠. 그래서인지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호남의 안철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딸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네. 설이시군요. 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대통령 반드시 될 것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부인 오선혜 여사는 잘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내조로 유 후보를 지원했는데요. 오히려 청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딸 유담 씨가 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배우자 이승배 사등법인 마을학교 이사장도 점퍼에 남편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저 어르신들 직접 찾아뵈면서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14년간의 진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정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실천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요맘때 되면 이제 사표 심리 아니면 이번엔 소신 투표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약간의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표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당선자한테 가지 않는 표 나머지를 사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대의정치에서 내 표가 대의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표를 사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넓게 해석하면은 당선자한테 가지 않더라도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사표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는 그냥 대세에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사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에서 네. 이번에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좀 소신 투표도 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뜻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해 준다면은 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인식이라든가 정치 지역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 투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역대 최고라고 26.06%인데 네 명 중에 한 명은 네. 찍었다는 거죠, 벌써. 그렇죠. 네. 그 자체만 먹으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26.06%니까. 네. 비교 대상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 지방선거가 총선이었었기 때문에요. 당시 뭐 이제 11%, 12%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이게 변화가 있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초반 때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이 꽤 네.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것은 좀 투표 일자가 늘었던 그런 개념이 인식되게 있었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대선엔 처음 적용되니까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누구를 지지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 투표에 먼저 참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계적으로 그만큼 번투표에서 늘 거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예전에는 전체 투표자의 20에서 21%가량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 식으로 계산한다면은 26 곱하기 5 해버리면은 130%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머지 과연 본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네.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 지역별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 결과가 참 재밌어요. 야권의 심장이라는 호남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 투표율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이번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와 어떤 심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문재인과 안철수라고 하는 유력한 야당 후보가 존재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영남의 경우는 반대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의 괴멸에 따른 어떤 그 선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따라서 지난 총선부터 어떤 현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 등이 반영되면서 좀 더 참여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관건은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투표에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도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교수님. 교수님 두 분 의견 같이 들어볼까요? 이 부분 네. 중요하니까요. 네. 네. 먼저 김 원장님부터. 일단 과거 일상적으로 높은 투표율 얘기하면 투표가 증가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변화를 원하는 쪽에 동기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층 그동안에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투표율이 증가하려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가 많이 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현 야권 성향이 조금 유리한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좀 다르지 네, 않았어요?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꽤 다르게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중고령층이 이전보다 더 늘어버린단 말이죠. 반사적으로. 그래서 꼭 어느 네. 쪽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번에 80%에 근접하게 늘 정도라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쪽 유리할 거다라는 건데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동안에는 양강이 형성돼 있을 때는 문재인 후보 쪽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근래의 젊은 2030 세대가 새로운 그동안 적은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또 심상정 후보들이 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느 한 후보한테만 유리하다 딱히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투표가 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투표를 포기할 뻔했던 보수의 중고령층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네. 더 늘었을 경우에는 보수층한테 유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세대별 구성을 좀 더
보면서 투표율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세대 구성과 한 14년 정도 지난 지금의 세대 구성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비중의 참여라 하더라도 그 N이 다른, 즉 모수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세대별로 어떤 세대가 좀 더 많이 참여했느냐. 따라서 젊은 층에서 참여가 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성비에서 고령 세대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따라서 결국 선거는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동원해 내느냐이기 때문에 내일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토록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똑같이 투표율이 높아져도 20, 30대보다는 50대, 60대 인구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한 표라도 더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로 얼마나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종 판별할 때는 투표율까지 감안해서 가중치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령층은 비중도 많기도 하지만은 투표율 참여율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한다면은 그동안의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판별도 가능할 겁니다. 자, 22일간의 선거운동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끝납니다. 출구조사가 8시에 나오고 온 국민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볼 것이고요. 교수님 내일 윤곽은 몇 시쯤 나올까요? 글쎄요, 내일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가 8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빨라야 8시 반. 그래서 한 9시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상컨대는 뭐 어떤 형태의 조합이 이게 생겨서 경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10시 이후, 뭐 12시 전후까지는 지켜봐야 12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시까지는 봐야 한다. 저것 좀 여쭤볼게요. 이미 한 유권자의 4분의 1,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출구조사가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출구조사 물어본 대로 그대로 알려주는 건 아니죠. 통계라는 게 보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명 중에 30명이 A라는 투표 지지했다 그러면 3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컨대 지난 2012년의 경우에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요. 50대 투표 참여가 89%로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82%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를 통해서 일단 만약에요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뭐냐? 특히 이제 기존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여론조사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할까 나왔는데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추세를 그대로 반영해서 나온다면은 일찍 좀 판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26%는 출구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 투표 성향을 판단하고 그걸 감안해서 아마 이후에 출구조사 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은 출구조사를 보고도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박빙일 경우에는 이제 고민스럽겠죠. 자, 내일 오전에 이제 아마 10시쯤에 이제 선관위가 당선자 확정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모레 오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취임식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선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마 주요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대통령 업무는 바로 시작이 될 거고 총리와 장관 인선 등은 국회 절차와 지명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청문회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한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어떤 후보자들 간에 또는 그 원내 주요 정당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이제 그런 절차라면 하나 이제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약식으로 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는 발표가 확정되는 게 10일 날이니까요, 모레니까 그 다음 날 정도 오전에 뭐 약식으로 국회 설 소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또 이런 대통령 취임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교 전략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마 아직까지도 알려진 바로는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방식이 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어 보이죠.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그 장관들의 거취는 언제까지가 될까요? 일단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선인이 확정되자마자 사의를 표명하겠다. 장관들도 동시에 표명을 할 것인데 모두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서
일정하게는 짧은 기간이나마 동거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후속 조치에 들어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인 공감이라든가 내부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정을 일부는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청문회 하고 하려면 뭐 기간이 걸리고요. 청문회 과정부터가 새 정부가 들어서라도 결코 길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어떤 순위로 얼마큼의 득표율을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거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이 질문을 마무리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또는 원내 세력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2위가 누구냐. 2위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를 했느냐가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새 정부의 그 향후 그 행보와도 관련돼서 정책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정계 개편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죠. 그런데 폭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컨대 현재 양대 정당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 1, 2번이 아닌 3, 4, 5번 중에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정계 지형은 그동안의 30년의 정당 지형을 바꾸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2, 3위의 경우도 누가 2, 3위가 되고 얼마 차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해당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또 2, 3위가 또 나머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하고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정계 재편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만흠 원장, 박명호 교수와 함께 대선 하루 전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